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교회를 지키는 방송 전광훈 TV입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억울한 그 옥살이를 하시고 완전히 이제 마무리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임의적 보석으로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아마 또 재판을 이제 아마 2번 받으신 것 같은데 2번 받으실 때 그 판사가 연속해서 2번이나 이제 검사에게 이런 지적을 했다 그래요. 뭐가 있냐면 공소장을 좀 특정해달라. 그 말이 뭔가면 목사님을 이제 서부 사태에 교사범으로 했단 말이죠. 검찰은. 그러면 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범,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 실행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 설명을 하라. 이렇게 이제 판사가 처음 기일에도 그랬고 바로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지적을 했다 그래요. 그 사건에 등장하는 정범이 7명입니다. 7명이니까 7명을 이렇게 일괄해서 하지 말고 1번은 어떤 이유로 어떤 사유로 교사를 했는지 목사님께서 2번은 어떻게 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밝히라라고 이제 아마 법원에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이 기소 자체가 상당히 이제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검사가 기소할 때 교사범으로 기소했으면 정범이 누구냐? 그 다음에 1번 정범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고 2번에 대해서는 저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거둬 밝히는 게 그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2번째 재판 기일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걸 보면 역시 이번에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돼서는 전광훈 목사님이 전혀 연루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거지로 이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시게 돼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방송에 오게 된 것은요, 이번에 목사님 나오시고서 이제 프로그램에 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 그 8시 방송을 주로 하셨던 형제 목사님들이 우리 특히 이제 홍동명 목사님은 건강이 조금 이제 안 좋으셔서 대구에 있는 병원에 이제 통원 치료를 이제 받으시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방송을 못 하실 것 같고요. 좀 아쉽죠. 그 다음에 강원식 목사님도 다른 이제 그 일정으로 인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못 나오시니까 아마 함께 못 하시는지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8시 방송이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호 장로가 8시 방송으로 이제 옮겼고요. 그래서 요새 이제 새로운 스타가 정현미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정현미 교수하고 함께 오전 방송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김학성 장로님 이발하시니 새신랑 같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뭐 빈말이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살롬의 분. 예. 그 다음에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김성진 교수가 목요일 8시 방송을 이제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2시 방송인데 2시 방송도 아직 이제 일정이 아직 그 정해지지 않은 것이 목사님께서 이제 아마 김국선 선생하고 또는 김동식 씨하고 이제 우리 황중선 장로님하고 같이 이 방송을 2시에 시간 나실 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제가 한 주 2회 정도 이 2시 방송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 내용은요, 일단은 이 시사성 있는 문제를 한번 다루고, 그다음에 하루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냈지요. 해방정국의 헌정질서 바로 알기. 그것을 제가 우리가 1번은 제가 했었는데 한 번에 한 3개 정도 또 4개 정도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방정국의 헌정질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컨대 그 책을 많이 좀 사시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들이 읽기가 어려우면 우리 저 자녀분들이라든지 이웃 사람들에게 알려도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글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 한 곡 올려드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이요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란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세상 친구예요 세상 친구면 하고 너를 핍박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가 아멘. 제가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제가 많이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상당히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이 찬양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용할 수 있는 찬양 범위가 보혈 찬송은 많으신데 다른 찬양이 별로 적어서 제가 이제 이것을 주로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찬송가 가사 중에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뭐가 있냐면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걸 너를 핍박하여도라고 이제 단어를 가사를 이제 바꿔서 부르시고 계시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세상 살면서 보면 가장 가까운 세상 친구가 조롱할 때가 있고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이 주변에서 멸시받고 또 조롱당하는 일이 꽤 많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저희를 조롱하지 않잖아요. 예, 아는 사람만이 그러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참 위로가 되고 또 우리 사랑제일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사랑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그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인데 이 사랑제일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또 전광훈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한번 다시 봅니다. 다시. 왜 그럴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전광훈 목사님 모시고 신앙 훈련하고 또 애국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다닌다. 전광훈 목사님한테 양육받는다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고 또 멸시할 때가 꽤 많이 있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이 찬송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사기 탄핵 결정 휴지에 불과하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4월 4일 날 탄핵 결정 1주년을 맞아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정당성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부당성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해방정국의 헌정질서 2번을 제가 준비를 했었지만은 그것은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왜 정당했는지 또 작년 4월 4일 날 헌재가 내린 탄핵 결정은 휴지에 불과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지에 불과하다는 말은 제가 작년 4월 4일 헌재 결정 나온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의를 무시한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한마디로 휴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조금 전에 그 어느 댓글에 보니까 혼자 하시려면 상당히 힘들겠다 그러셨는데 위로 감사하고요. 이동호 장로하고 같이 하면 좀 재밌잖아요. 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이 좋은데 뭐 이 얘기가 이동호 장로한테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도움됐지만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웃자고 하는 거죠. 예. 먼저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요.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제가 이제 처음에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에 뭐 설왕설래 했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이 직접 인정한 것이고 77조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내린 통칭의 일종인데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것이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엄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에요. 근데 저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저걸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반론을 보십시오.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므로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헌재가 이끌어내야 옳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지만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 의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위헌 심사의 판단이 자제되어야 옳지만 그러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야만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뭐 어거지로 예컨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가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 헌법학자로서 예컨대 이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뜻이죠.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면 왜 그런 말을 썼겠어요? 사법적 심사가 당연히 자제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위헌 심사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맞죠? 예. 두 번째는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했는데 이제 이러한 원칙에 어긋났어요. 이게 뭔가면 여러분 이제 그 헌재 결정인 계엄이 선포된 다음에 첫째 줄 보시면 1차 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해서 기각됐습니다. 성립이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일주일 지나서 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어렵지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일사부재의와 일사부재리는 다른 겁니다. 이 끝에 단어가 다르잖아요. 일사부재리는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부재리 두 번 법원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심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일사부재리입니다. 야, 근데 또 잊어버리시고 일사부재의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부재의 동일한 회기 내에서는 다시 국회가 심리할 수 없다. 요게 일사부재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기회의 회기 말고 회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 말은 1절은 맞습니다. 1절. 예. 저게 일사부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 수준 또는 중학교 수준의 이해에 해당합니다. 회기를 달리했으니까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니다.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요, 일반 의안이 아니라 파면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안이라면 조금 전에 보다시피 지난 회기 때 부결됐다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 회기를 달리하면 가능하다는 논리가 맞아요. 일반 의안일 때는. 그러나 이 사건은 파면 징계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파면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줄을 읽어봅니다. 국회에서 파면 징계 발의에 대해 소추 의결이 부결되었다면, 처음에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회기 때 할 수 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넷째 줄에 새로운 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도 없고 의결될 수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의안인 경우에는 헌재와 같이 회기를 달리하면 뭐 다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사부재에 의해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파면 징계권이거든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란 말이죠. 예컨대 회사에서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징계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처음에 그게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또 불러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새로운 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징계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징계를 발의한다든지 의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쟁점은요, 정청래가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회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는요 90% 내지 80%를 내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정작 헌재에 와서는요 이 탄핵 소추를 청구할 때는요 내란죄를 뺐습니다. 그러면 소추를 의결할 때는 80% 이상을 내란이라고 떠들다가 정작 헌재에 와서 탄핵을 청구할 때는 80%에 해당하는 내란의 혐의를 철회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보면 이제 여기서 셋째 줄 보겠습니다. 내란과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여러분, 내란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폭동이 같이 수반돼야 됩니다. 여기서 폭동은요 단순한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에 간다면 내란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폭동은 이 자치단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폭력 행사가 있을 때 그걸 폭동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란은 목적범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목적범은 형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제 살인죄를 우리가 처단할 때 사람이 미워서 죽였다, 뭐 얄미워서 죽였다, 이런 목적은 이 목적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인죄는 단순하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생명을 끊으면 이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죽일 때 죽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람의 목숨을 끊으면 그건 살인죄가 되거든요. 그 살인을 하게 된 목적, 예컨대 미워서 뭐 돈을 안 갚아서 그런 등등의 목적은 이 형법상 목적범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란은 이게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통화를 위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5만 원짜리 통화를 위조했단 말이죠. 위조했는데 이 위조범이 이 돈을 위조해가지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위조를 했으면 그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위조를 했는데요, 유통시킬 목적이 없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통화 위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요 통화 위조 유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범이에요. 목적범이 형법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란은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국헌 문란이라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국가 권력 자체를 뺏으려 한다든지 또 국가 권력 자체를 가지려 하는 행위가 있을 때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일원에 이 반란 세력이 만들어졌습니다. 강원도 일원에 그 폭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목적이 뭐냐?
지금의 정권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강원도 일대를 점령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란죄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정권을 또 가지려 한다? 목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란죄의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1심 재판에서 보면요. 지금 2심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1심 재판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은 성립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몇몇 판사들이 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는 내란이다. 있다고 소리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예컨대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계엄이 선포된 바로 이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논리에 자신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예컨대 비상계엄이 잘못된 그 비상계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인데 헌법이 정한 절차와 내용과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했다면 그거는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직권남용. 그러나 내란은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당 부분 사람들이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동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두고 보시자고요. 예. 그러면 지금 그냥 정청래가 내란죄의 항목을 철회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받게 하든지, 아니면 동일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뭔가면요, 이건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와 있어요. 탄핵소추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소추에 의결된 그 행위와 탄핵심판을 청구한 그 행위 사이에는요, 그 두 개가 동일성 관계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는요, A라고 하는 사유를 가지고 의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헌재에 와서는요, A를 쏙 빼고 B란 이유로 탄핵소추를 청구하면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재에 대한 탄핵 청구가 사안 자체가 동일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동일성이 없을 때는 헌재는 각하합니다. 그런 판례가 헌재에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를 뺐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동일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를 해서 다시 국회가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눈이 먼 헌법재판소는요, 국회로 다시 보내지도 않았고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지도 않고 적법하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탄핵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아니, 저렇게 헌재가 이야기하면 가정적 주장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는요, 내란죄로 몰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거기에 이탈했습니다. 물론 이탈한 것도 그 정도 가지고 이탈해서는 안 되는데 이탈을 했어요. 그 다음에 헌재는 가정적 주장으로 떠드는데 건전한 상식으로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이게 회사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예컨대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회사의 과장, 부장, 계장의 그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요,
5천만 국민들이 뽑은 경쟁에서 뽑은 대통령을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느냐 아니면 유지시키느냐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만 우리가 설득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마지막에 보면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거치거나 각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예, 저런 것들 때문에 참 헌재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헌재에 총 한 6, 7년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3년은 전임 연구관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교수이면서 연구관 생활을 제가 같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헌재가 저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형소법 규정을 위반한 전문법칙 완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전문법칙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 알아두세요. 전문법칙이 뭔가면요, 남한테 들은 것을 전문법칙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면, 예컨대 판사가 이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이 증인한테 뭘 묻는가 하면, 당신 저 사람이 피고인이 이 상대를 죽이는 것을 봤어? 이렇게 묻습니다. 증인한테. 증인이 뭐라는가 하면, 나는 직접 보지 못했고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남한테 들었다고 한 얘기는요, 그건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판사는 어떤 일을 하죠? 그 증인이 A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말한 A를 다시 불러서 직접 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남한테 들은 얘기, 즉 들은 얘기는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전문법칙이라 그래요. 근데 그 첫째 줄에 보면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이미선 김영두인데, 여러분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어려울 줄 몰라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형사소송법에서도 남한테 들은 얘기는 여러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들은 얘기, 그렇죠?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배제해요. 그랬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저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느냐 유지시키냐의 문제는요, 그 어떤 형사 소송 절차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격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일반 형사 소송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전문법칙을 완화할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계엄의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계엄의 요건은 이제 실체적 요건이 있고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논리를 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헌법에는요, 비상경을 선포하려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재는 거기다 뭘 가미하는가 하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다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요건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거네요. 근데 왜 잘못됐느냐? 여러분,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말을 쓰죠, 보통. 또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또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이 전시다, 사변이다, 아니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특히 헌법재판소를 하더라도 적극 관여해서 콩이다, 파치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엄의 본질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헌재의 망발인데, 여러분 요거 보기 전에 여러분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어떤 상황이었죠? 자, 탄핵을 한 30명 했죠. 법안은 마구잡이로 통과시키죠. 예산은요, 어떻습니까? 특활비 다 0으로 만들었죠. 이제 이 대통령 특활비, 검찰, 뭐 감사원 그런 특활비들 다 0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저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지난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증액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으로서는요, 입법 독주를 경험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계엄을 선포하시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2025년도 예산안은, 그것은 이제 2024년 11월 달에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이듬해의 예산안은 이런 뜻이죠.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 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에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저 말은 뭔가면 계엄이 선포될 당시 그 이듬해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예결위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 통과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예컨대 지금 매우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산안은 지금 선포 당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선포 당시에는 영향을 안 줬겠지만 바로 한 달 지나면 그 예산안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예산안이 요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은 참 한심한 논리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미 이런 한 달 뒤면은 이건 현실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헌재가 망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는요, 이렇게 이제 헌재가 떠듭니다. 피청구인은, 즉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국회보다도 더 많은 인력을 중앙선관위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의혹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심증은 많이 가는데 물증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 국정원에서 보고를 어떻게 했냐면, 중앙선관위에 이제 해킹을 해보니까 7번 해보니까 6번이나 뚫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선관위는 업무망이 있고 선거망이 있단 말이죠. 업무와 선거망은 연결되면 안 되겠죠. 일반 업무망으로 들어와서 선거망으로 들어가면 이제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랬는데 해보니까 다 그게 뚫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번호가 1, 2, 3, 4, 5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중앙선관위가 허술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 차제에 중앙선관위의 이 의혹을 한번 부정선거 의혹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왜 계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느냐? 중앙선관위는요, 각급 선관위가 있거든요. 시군구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있어요. 그랬는데 각 시군구나 시도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대부분 이 시도나 시군구의 선관위 위원장이 현직 부장판사나 또는 법원장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영장 발부를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의혹은 많고 백성들은 얘기를 하고 우리도 의혹이 많잖아요. 그랬는데 이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돼서 이 하려면 이 개헌밖에 없단 말이죠. 그랬는데 헌재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그 주장을 단칼에 거절한 게 뭐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투표지 숫자, 이 투표지가 지금 보관돼 있거든요. 투표지가 몇 장인지, 그 다음에 투표자 명부 숫자. 여러분 이제 선거할 때 도장 찍잖아요. 명부에다가 명부에 도장 찍은 숫자와 실제 보관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얼마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달라 라고 했는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2, 3일밖에 안 걸린다는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실체적 요건이고요. 절차적 조건의 충족 여부인데 뭐라는 거면 국무총리와 9명의 국무위원회 다른 구성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총리와 9명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컨대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 형사 사건에서 보니까 그 국무회의에 그 회의하는 모습이 찍혔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국무회의의 그 국무회의를 심의를 시간을 뒤로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무위원들이 다 안 왔기 때문에. 그러나 전원에게 그냥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다. 뭐 이렇게 또 어거지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이제 군경을 투입했는데 지금 보면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인원이냐 의원이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근데 뭐 설왕설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곽종근이라는 사람이 그 오염된 진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진술하는 그날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게 곽종근입니다. 그렇다면 곽종근의 진술은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저 인간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 홍장원의 그 잘못된 메모, 지금 1차, 2차, 3차 가필되고 뭐 고쳐지고 그런 증거를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그걸 증거로 봤기 때문에 제가 헌재 결정이 휴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280명밖에 안 됐는데 그런 특전사 요원 가지고 국회 안에 몇천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의 진압이 가능합니까? 그 들어간 사람 끌어내라 이런 뜻인데 하여튼 뭐 저렇게 헌재가 어거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헌재는 이 포고령 1호를 갖다 문제 삼았는데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뭐라 한다면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시켰다. 이기 때문에 이게 국헌문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둘로 나눠봅니다. 국회에 대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요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일체 금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회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즉 기본권을 일체 금지한다. 이런 이제 포고령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조항은 국회가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정말 저 가슴이 터집니다. 영장주의를 위반한 적이 없는데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활동을 이제 금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81도 304인데 한번 볼게요. 위 규정은 즉 국회의 일체의 정당 정치 활동을 금지한 그 내용이 계엄 해제 요구권 침해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그 자체로도 위헌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를 헌재가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판례 변경에 적극적 설명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예전 대법원은 1에 계엄해제 요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우리 헌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엄해제 요구권에 대한 침해다. 또 이 자체로도 위헌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헌재는 판례를 변경하려면 적극적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두 번째 보면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저것은 가슴이 터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조문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외운 대로 말씀드릴게요. 77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전지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대통령은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5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요 5개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77조 3항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장 없이 여기 보면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뭐 침해했다고 그랬는데 영장주의 예외를 헌법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영장 없이 집회 금지, 시위 금지, 언론 출판 금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중앙선관위에도 영장 없이 들어갔죠. 들어갈 수 있어요.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직원들 핸드폰 뺏었죠. 뺏을 수 있습니다. 왜? 영장 필요 없어요. 영장주의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정말 저 대목에서는 제가 이제 이 책상에 있는 뭐 이 벽돌이를 한 장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둘째 주 보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그 셋째 줄에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아니 지금 77조 3항을 보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영장주의 예외를 헌법은 인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선관위에서는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논리가. 그런데도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헌재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휴지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제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저 말은 계엄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권력의 대처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 말을 보면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보겠습니다.
첫째 줄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사항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는요,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여러분, 근데 당시 국회가요, 자, 마구잡이로 탄핵을 했죠? 또 마구잡이로 이제 법을 통과시키는데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밖에 없었어요.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가 막 나가니까 막 나가는 것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즉 소극적인 권한이 거부권입니다. 그것 이외에는요, 저 국회가 예산을 싹 다 깎았지 않습니까? 예산 다 깎고 법률은 마구잡이로 하고 탄핵을 마구잡이로 시키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달리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요, 관련 공직자의 권한 행사를 다 정지시킵니다. 대통령도 정지, 검사도 정지란 말이죠. 미국은 정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에 정지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국회가 의결했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던 것인데, 이번에 사태를 경험해 보니까요,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미국 제도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만일에 대통령도 계속 공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 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평상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권 행사를 정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반론을 얘기하죠. 야당의 폭거를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전문가가 있다면요, 저한테 계엄 이외에 야당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헌재는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라고 했는데, 저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야 되는 것이, 윤 대통령도요, 다 뒤져봤을 겁니다. 뒤져봤는데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계엄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 줄입니다.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부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 밀어붙이는 야당을 견제할 어떤 민주적 방법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자구책이 존재하느냐? 없는 것이. 그러면 헌법과 국가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을 느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어떻게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헌 위법이냐, 이런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뭐라 그러느냐,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요, 저런 표현을 보면 헌법을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를 도리어 파괴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은 헌법 77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가 있거든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헌법 교수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뭐냐? 이것은요, 삼권을 초월해서 행정부나 입법부나 그다음에 행정부를 한 단계 뛰어넘는
국가를 대표하는 법적 지위를 국가 원수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는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과 동렬해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또 다른 지위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인 경우에는요, 대통령은 삼권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그 대한민국을 예컨대 외국에 대해서 대표한다고 할 때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는 몇 가지 그 권한이 없거든요.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속합니다. 계엄 선포. 또 하나는 72조 국민투표 부의. 요거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로부터 행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외국을 대표하는 것 하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하나, 그다음에 국민투표 부의 72조, 77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건 모든 헌법 교수들이 책에 다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제가 다 다른 책도 다 아니까요. 평상시에 그렇게 다 써놓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행한 이 계엄 선포는요, 그래서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행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소라 하더라도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옳고 그름을 심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또는 정치적 결단이다. 또는 통치행위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논리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헌재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누구 판단입니까?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에 준하는 전지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한다면 그걸 존중해라 이 뜻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요, 전시나 사변이 아닌 경우인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 한일 회담을 할 때 우리나라와 일본과 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그 6.3이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일본과 이 관계 정상을 맺는 조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고 전국적으로 데모를 했어요. 그럴 때 박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다 법률가이기도 하고 또 이 대통령이니까 관련 거를 다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6.3 사태에 학생들이 데모한다 해서 그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건 아무런 말이 없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에 부여된 몇 개 안 되는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를 대표하거나 계엄을 선포하거나 국민투표에 어떤 사건을 부의하거나 이것 이외에는 헌법 교수들이 그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를 인정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다. 또는 통치 행위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말을. 그랬는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냥 뭐 콩이냐 팥이냐 떠들고 앉아 있으면서 헌법에도 없는 내용을 마구잡이로 거짓말로 영장주의 위반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2025년도 예산안이 아직도 계엄을 선포할 때는 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 달 뒤에 있을 사건인데 왜 영향을 안 줍니까? 그거를 영향을 안 줬다고 보는 인간들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예. 지금 예컨대 윤 대통령이 참 구치소 내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그 김건희 여사와 법정에서 대면을 했는데
9개월 만에 얼굴을 대면했다고 그래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나라를 살리려고 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 일을 가지고 내란위로 몰아가지고 국가 반란을 일으킨 인간들이 문제인 것이지 윤 대통령이 무슨 뭐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그랬습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권력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참 이게 다시 설명을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옳고 거꾸로 우리 지금도 구치소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윤 대통령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부분까지 이 사건들이 진행될 것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판사들이 많이 있고 국가 권력에 굴복하고 아부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으로 갈 것이냐 그래도 한번 우리 기다려 보시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가 있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주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민주당의 주장만 읽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뺐다면 헌재는 즉시 이것은 재판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했어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혐의 외에는 형사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070-4505-6869 번호로 꼭 전화해 주시고 오는 토요일 1시 국민저항대회에 강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총 집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혁명의장 정강훈 목사드림.